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데이점 뉴스. 오늘은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또 하나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면서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소득세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이분은 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좀 특이한 케이스여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분은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주택 공시지가 9억 1천만 원 이렇게 표시해 주셨는데, 사실은 주택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죠. 공시지가는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고 표현하고요. 주택은 공시가격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9억 1천만 원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고, 현재 그 소유자는 그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 그 해당 집은 임대를 주고 있다. 월세를 월 200 정도 받게 될 경우에 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내용이시고요. 자, 일단은 이분이 검색을 해봤더니 소득세 계산 시 2천 초과라서 종합과세 되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임대사업자는 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야 하는 세금은 위반 없이 내고 싶다. 이런 경우에 구청 등록은 하지 말고 세무사 등록은 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 또 종합과세 적용할 때 필요경비에 재산세와 종부세도 포함되는지 등등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서 임대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해당 표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1주택자는. 그렇죠? 그리고 2주택자부터 월세 과세가 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에도 관주 임대료 과세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분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임대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역시 앞서서 이분도 고민이 바로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9억 1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공시가격이 9억 1천만 원,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9억을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이분은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인 것이 맞다라고 일단은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분은 월세 200만 원을 받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월세가 2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연 임대소득은 2,400만 원이라는 뜻이죠. 12달이니까. 그럼 이 옆에 표에 보면은 수입금액, 그러니까 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2천만 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분처럼 2천만 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지 못하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종합과세라는 것은 이 임대소득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또 이 소유자의 다른 소득 금액을 합쳐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임대소득세 규모를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상일 뿐이고요.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은 다른 소득과 합쳤을 때 세율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 세율에 따라서 임대소득세가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금이 어떤 그 절차로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주택 임대 수입 금액, 이것이 바로 이제 월세의 합계인 거죠. 월세 200씩 해서 연 2,400만 원이 되겠죠. 예. 이 임대소득세는 연간 단위로 정산을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월 단위의 소득 금액을 이제 연 단위로 환산해서 2,400에 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로 만약에 월세를 200이지만 뭐 6개월만 임대가 됐고 6개월은 공실이었다면 6개월 치만큼, 그러니까 그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내가 받은 수입 금액을 이제 계산의 첫 시작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세 200만 원을 1년 12달 모두 받았다고 감안했을 때 2,4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게 되는데 필요경비의 경우 분리과세는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경비율이 50%, 60% 정해져 있는데 종합과세인 경우에는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냥 정해진 필요경비율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기가 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필요경비율에 따라서 계산한다고 감안했을 때 만약에 세무서에도 등록을 하고 구청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등록했을 경우 혹은 아예 구청이나 세무서 모두 두 곳 모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분께서는 앞서서 질문에도 봤지만 임대사업자 구청에 등록은 낼 마음이 없다고 하셨고 그럴 경우에 세무서에 등록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죠. 그러니까 세무서에 등록할지 말지를 떠나서 구청에 일단 등록을 안 한다면 동일하게 50%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필요경비율 50%를 적용하면 1,2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은 1,2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1년간 월세로 200만 원씩 연 2,400만 원을 벌어들였고 그 가운데 절반인 1,200만 원은 이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실질적인 임대 소득은 1,200만 원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과세 당국의 입장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1,200만 원이 이제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이고요. 여기에다가 이분은 종합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 금액을 합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직장을 다니셔서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있겠죠. 뭐 그런 금액이 있겠고 이런 것들을 합쳐서 혹은 뭐 어떤 다른 뭐 책을 쓰셔서 인세를 받았다든지 어디 방송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금액들도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웬만한 소득은 그냥 종합소득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급여까지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소득공제, 우리 뭐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같은 거 봤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빠졌을 때 최종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이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요거는 생략하고 이건 또 개개인마다 다를 테니까 생략하고 감안해 보면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는데 이 밑에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일단은 주택 임대소득이 1,200만 원이니까 뭐 과세 표준도 당연히 1,200만 원을 넘는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만약에 4,600만 원 이하라면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을 1,200만 원에 3,400만 원, 연봉이 3,400만 원이 안 되신다면 이 구간에 해당이 되겠죠. 혹은 3,400 이상 7,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구간에 해당되시겠죠. 그렇다면 24%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또 7,600 이상, 연봉 7,600 이상 1억 3,800 이하인 경우에는 또 이 구간 35% 구간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거에 따라서 전체 금액, 그러니까 연봉과 주택임대소득금액을 합한 것에다가 이 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고 그 종합소득세 안에 바로 임대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임대소득세 규모를 이 세율이 어떤 세율이 적용되느냐에 달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냥 만약에 그러면 다른 소득을 빼고 이 1,200에 대해서 자, 그렇죠?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다가 뭐 각종 다른 어떤 특별법이나 이런 거에 따른 공제액이나 감면액이 있습니다. 이런 걸 빼면 결정세액이 되는데 그런 것도 복잡한 건 제하고요.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에다가 내가 요 구간에 해당이 돼서 15%가 적용이 된다 라고 한다면 얼마입니까? 180만 원이 되는 건가요? 네, 180만 원의 임대소득세가 나오게 되는 셈이죠. 24%라고 하면 한 4분의 1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될 것이고요.
35%라고 하면 3분의 1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이분은 내 다른 연봉에 따라서 뭐 아주 이 넘어가면 너무 고액 그 연봉자니까 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분은 그렇다면 180만 원, 그러니까 임대소득세만 따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더 크겠죠. 당연히 지금 요거는 1,200만 원에 대한 요 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이야기니까요. 한 18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 정도까지 부과가 되는 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14%로 딱 단일 세율인데 종합소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리과세는 14%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많냐와 상관없이 그냥 14%니까 뭐 180만 원보다는 작은 거죠. 한마디로. 하지만 이분은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18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사이에서 임대소득세를 내는 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앞서서 말씀하신 게 임대사업자를 내고 싶지 않는데 세무서에는 등록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셨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 내고 싶지 않으시면 구청은 당연히 등록하실 필요가 없고요. 세무서에만 등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세무서에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는 이 국세청에서 이 임대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그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임대 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익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의 2,400만 원을 뜻하는 것이죠. 자, 2,400만 원 만약에 1%라고 보면 24만 원이죠. 0.1%면 24,000원인 것이고요. 거기에 0.2%니까 48,000원이 되겠네요. 48,0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지는 않죠. 예, 세무서에 등록을 안 한다고 해서 1년에 2,400만 원의 임대 수입을 내시는 분이 뭐 48,0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너무 막 뜨거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지금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라는 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세무서에 등록하시면 뭐 문제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세금은 다 내고 싶다라고 하셨으니까 세무서에 등록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48,000원은 안 내도 되겠고 앞서서 그 제시됐던 18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세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경비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포함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필요경비에 재산세와 종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늘어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아무래도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필요경비에 감안을 해준다면 사실은 뭐 물론 그렇게 포함이 되더라도 당연히 부담이 되죠.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어쨌든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내나 저렇게 내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뭐 꼭 그걸 나쁜 의미에서 세입자한테 전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부담을 가격에 당연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영업자분들이 장사를 하시거나 할 때 물건의 가격을 매기고 소비자에게 이제 이 정도 가격을 받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집주인들도 시장에서 임대차 시장에서 내 집을 내놓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렇다면 내가 최소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손익분기점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떤 한 사람만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은 가격이 또 낮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들은 옆집으로 가겠죠. 그런데 옆집도 마찬가지, 옆집 사장님도 사정이 동일한 거잖아요. 이 집 사장님이나 옆집 사장님이나 저쪽 집 사장님이나 다 세금이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부담을 제품 가격에 붙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제품을 사러 온 소비자들은 결국
그것을 부담해야만 그 제품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은 집이라는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제품이 너무나 필요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가격을 지불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 임대료 상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그것을 인위적으로 전부 다 막는다는 게 그게 국가의 재산이 아닌 이상 사실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시장에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선에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급격하게 이제 시장에 반영을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쪼록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 바른 방향으로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엄근희 기자와 함께하는 대위점 뉴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